네, 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9번째 페이지. 2023년 주한 영국 대사관이 주목해주면 좋겠는 스포츠 칼럼니스트 이정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랩소디의 이정우입니다. 혹시 잡지사 출연 이후에 주한 영국 대사관이라든지 재영교포 단체에서 따로 연락 온 거 없습니까? 전혀 아직은 연락이 안 왔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거의 유튜버 영국 남자 다음으로 영국 얘기 많이 하는 방송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UK 측에서 좀 많이들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닥과 오늘 함께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 스포츠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대회가 찾아오는데요. 테니스에서 가장 권위 있고 역사 깊은 4개의 그랜드슬램 대회 중 첫 번째 대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그랜드슬램 대회를 우리가 흔히 메이저 대회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매년 1월 중순이 되면 호주 오픈이 열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호주 오픈을 중심으로 테니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테니스. 네. 한동안 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골프가 굉장히 유행했다가 요즘은 또 테니스로 많이 좀 갈아타는 추세거든요. 요즘 테린이들 많이 생겼다고. 테린이들이 엄청 네, 생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테니스 팬들이 듣고 계시다면 세대를 초월해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호주는 우리랑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1월에 이제 호주 오픈이 열리는데, 근데 이제 4월 초부터 2달 정도는 이제 북반구 유럽에서 클레이 코트 시즌이 또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클레이 코트 시즌이 그 시즌의 마지막 대회가 바로 프랑스에서 열리는 롤랑 가로스인데요.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거든요. 네. 우리는 그 롤랑 가로스를 흔히 프랑스 오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메이저 대회가 되겠습니다.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네. 그럼 4대 메이저 대회 나머지 2개는 뭔가요? 매년 6월 말하고 7월 초에 영국 런던 윈블던에서 열리는 윈블던 대회가 이제 세 번째 메이저 오픈인데요. 네. 윈블던은 사실 187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글랜드슬램 대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가 높은 대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메이저 대회가 8월 말 9월 초에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S 오픈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좀 이제 대회마다의 특성이나 환경이 다 다른데요.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순서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호주 오픈과 US 오픈은 보통 이제 파란색의 하드 코트에서 열리고요. 프랑스 오픈은 이제 클레이 코트입니다. 붉은색 좀 흙으로 된 저 장면. 저런 코트에서 열리고 윈블던은 잔디 코트에서 또 열리고 이렇게 다 다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테니스란 경기가 원래 잔디 코트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오픈 같은 경우는 189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 프랑스 오픈은 처음부터 클레이 코트에서 열렸다고 하고요. 네. 많이들 모르시는 사실인데 사실 US 오픈과 호주 오픈도 굉장히 오랫동안 잔디 코트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US 오픈 같은 경우는 188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1974년도까지 잔디 코트에서 열렸고요. 3년 동안 또 클레이 코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US 오픈이요. 78년도부터 US 오픈은 하드 코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US 오픈은 다 해봤네요. 다 해봤죠. 예. 호주 오픈 같은 경우는 1905년도에 시작돼서요. 1987년도까지 잔디 코트였고요. 네. 얼마 전까지 잔디 코트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 이후에는 하드 코트에서 열리고 있고요. 지금 메이저 대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윈블던만 잔디 코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윈블던 포함해서 몇몇 대회를 제외하고는 잔디 코트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던데. 말씀드린 대로 잔디 코트가 한때는 가장 흔한 테니스 코트였는데요. 네.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유지비가 많이 들고요. 관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역시나. 네, 역시나. 물도 적당히 잘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잔디도 깎아야 되고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온 후에 하드 코트 같은 경우는 빨리 마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잔디 코트는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예. 여러 가지 좀 악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잔디 코트는 서서히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잔디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자, 호주 오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주 오픈이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역사는 가장 짧은 대회인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건가요? 1905년 유일하게 20세기에 시작한 대회가 짧다고 해도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훨씬 지났죠. 네, 다른 대회에 비해서 역사도 짧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그 상금 규모도 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전에는 그 유럽에 있는 유명 선수들이 호주 오픈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호주가 유럽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지금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유럽에서 호주까지 가는 직항편이 없었습니다. 번거롭구나.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대한항공을 타고 영국에서 서울로 인천공항으로 날라오면요. 네. 영국 분들 굉장히 많이 타세요. 저는 처음에 영국 분들이 한국을 왜 이렇게 많이 가시지?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상당수가 인천공항에서 호주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호주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인천을 경유해서 많이 인천을 경유해서요. 네. 그렇게 가게 되면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 20시간이요. 긴 야정이네요. 네. 작년에 호주의 퀀타스 항공사도 되게 유명한 항공사가 있는데 네네. 로마하고 퍼스 간에 다이렉트가 처음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논스톱이요. 네. 그걸로 가면 1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호주 오픈 어차피 멜번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또 퍼스에서 어차피 비행기 타긴 타야 되네. 네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호주 오픈은 거리도 멀고요. 또 1월 중순에 매년 열리기 때문에 스케줄상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탄절도 얼마 전에 있었고 연말 연시도 있었고 선수들이 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 또 이제 살이 저처럼 그쵸. 불어날 수 있거든요. 1월 중순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수들한테 좀 기피하는 요소가 됐고요. 또 1월에 호주가 남반구이기 때문에 한여름입니다. 그렇죠. 네. 호주가 굉장히 그때 날씨가 덥습니다. 30도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수가 덥기 때문에 경기 중에 기권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거든요. 그런 악조건도 있고 그래서 호주 오픈 주최 측이 날씨나 습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선수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규정도 많이 마련을 했고요. 네. 근래에 들어서는 또 호주 오픈의 상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90년대 이후로는요. 지금은 톱 랭킹 선수들도 다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딱 제가 궁금했던 게 호주 오픈, US 오픈 왜 대회 뒤에 오픈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 건지 아시나요?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골프도 그렇죠. 그렇죠. 예, 골프도 그런데요. ATC 오픈. 네. 윈블던 같은 경우 1968년도 이전에는 오직 성적이 뛰어난 아마추어 선수들만이 참여가 허락이 됐습니다. 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메이저 대회에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가 같이 경기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대를 오픈 시대, 오픈에라, 오픈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오픈은 말 그대로 모두한테 다 열려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대가 되면서 모든 대회에는 프로 선수들의 참가가 허용이 됐고 또 테니스 선수들의 프로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호주 오픈은 1969년부터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테니스 대회는 등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가장 최고 권위의 그랜드슬램 4대 메이저 대회 밑으로는 또 어떤 대회가 있습니까? 네, 최고 권위의 그 4개의 메이저 대회 외에도요. ATP 투어 대회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말에 꼭 열리거든요. ATP 파이널스라는 게 있습니다. ATP는 그 프로 테니스 협회. 네, 프로 테니스 협회의 약자인데요. 그 파이널스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에 개최가 되는데 그 해 세계 랭킹 1등서부터 8등까지의 톱 랭커만 초청을 해서요 하는 경기입니다. 이건 진짜 빅매치 중에 빅매치네요.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 벌어지고요. 보통 겨울에 열리기 때문에 보통 실내 하드코트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역사도 꽤 됐습니다. 1970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시작한 게 1회 대회였다고 하고요. 장소는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가 역대 개최 장소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런던하고 뉴욕에서 가장 많이 열렸더라고요. 보신 적 있나요? 런던 계실 때? TV로는 봤죠. 직접은 못 봅니다. TV로 보실 거면 굳이 서울에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티켓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ATP 파이널스에서 우승하면요. 우승자는 최대 랭킹 포인트를 1,500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포인트를. 네. 그 ATP 파이널스에서 우승한 분들을 제가 봤더니요. 단식 최다 우승자가 각각 6번을 한 로저 페더러, 노박 조코비치가 가장 많이 여태까지는 각각 6번씩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네, 그랜드슬램 대회가 있고 ATP 파이널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회가 역시 ATP에서 주관하는 투어 마스터스 1000이라는 1000 시리즈 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딱 9번밖에 안 열립니다. 그래요? 9번 열리는데요. 미국에서 3번, 캐나다에서 1번,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4번, 유럽에서 4번, 그리고 2009년도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려가지고요. 그렇게 총 1년에 9번 열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마스터스 10 시리즈. 그럼 이거 9번 열리고 시리즈요. ATP 파이널스 있고 4대 메이저 대회 있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테니스 팬들이 볼 만한 메이저 대회가 있는 거네요. 큰 대회가. 그렇죠. 굉장히 자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테니스 선수에게 최고의 영예라 함은 커리어 그랜드슬램. 이제 한 선수가 4개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이걸 최고의 영예로 치는데 그럼 혹시 그 9개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도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네, 그 마스터스 1000 시리즈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를요.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하신 작성하신 선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이룩한 선수는 단 한 명입니다. 있군요. 네, 예. 노박 조코비치가 2018년도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하면서 노박 조코비치가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커리어 골드 마스터스를 9개 대회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그게 하드코트 막 클레이 코트 다 섞여 있거든요. 다 섞여 있거든요. 이외에도 조코비치는 마스터스 대회에서 무려 38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최다 기록이고요. 두 번째로 우승을 많이 하신 분은 나달인데요. 라파엘 나달인데 36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달도요.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마스터스 뒤에 그 1000 숫자는 왜 붙는 거예요? 1000이라는 숫자가 붙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우승자에게는 단식 우승자에게는 ATP 랭킹 포인트가 1000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1000이 붙는 겁니다. 네. 마스터스 대회 바로 밑에 있는 대회가 그 ATP 투어 500이거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회는 ATP 투어 250입니다. 그것도 다 포인트. 네, 마찬가지로 500대에서 우승을 하면 500점이 포인트. 단식 우승자한테 250은 250점이 포인트로 쌓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TP 투어 대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러면 이제 그랜드슬램 대회는 제가 아까 마스터스는 최대 1,500점까지 준다 그랬고 마스터스는 1,000점이고 랭킹 포인트가요. 그럼 혹시 그랜드슬램 대회는 혹시 편집장님 랭킹 포인트가 얼마? 그거는 그럼 뭐 한 2,000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2,000입니다. 2,000입니까? 네, 정확하게 2,000 줍니다. 네, 정확하게 2,000 주고 있고요. 사실 테니스 대회가 크게 3개의 티어로 나뉘는데요. 3개로 나뉘는데 최상의 티어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ATP 투어고요. 그 바로 밑에 중간에 있는 티어가 ATP 챌린저 투어인데 우리가 보통 챌린저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등급에 있는 대회가요. ITF 월드 테니스 투어인데 약간 이 명칭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지가 모르겠는데 2018년도까지는 이 대회가 퓨처스라고 불렸습니다. 퓨처스. 퓨처스요.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은 이렇게 퓨처스, 챌린저, ATP 투어 이런 식으로 쭉 밟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투어도 250, 500, 1000, 마스터스, 그 다음에 그랜드슬램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야구에서 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다 깨야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듯이 테니스 선수들도 단계를 계속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에 개막하는 호주 오픈 얘기를 더 해보면 이제 챙겨보실 계획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에디터 제보에 따르면 이닥이 호주는 한국 테니스의 약속의 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네, 혹시 편집장님은 지금까지 한국 선수가 ATP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게 딱 2번밖에 없거든요. 2번. 2번인데 혹시 그 2명의 선수가 누군지 아시는지요? 테니스. 일단 이형택 선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이형택 선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또 한 분은 정현 선수. 정현 선수는 아쉽게도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죠? 네, 권순우 선수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테니스의 에이스죠. 네, 그 2003년도에 일단 이형택 선수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2003년도에 이형택 선수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대회가 ATP 250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2009년도부터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ATP 투어 250에서 2003년도에 이형택 선수가 호주 시드니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했어요. 앤디 로딕이라고 미국 선수 굉장히 광서브로 유명했던 선수 있거든요. 앤디 로딕이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0등이었는데 그 선수도 이겼고요. 또 준결승에서는 전 세계 랭킹 1등 러시아의 사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부전승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 선수가 그때 부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운도 있었군요. 네, 약간의 운도 따랐지만 결승에서 맞붙은 선수는 세계 랭킹 4등의 선수와 맞붙었어요. 그 선수를 꺾고 이형택 선수가 정말 그때 감격적인 우승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경기 봤던 기억이 텔레비전으로 보면요. 그래요? 기억이 남습니다. 두 번째 우승은 18년이 흐른 2021년도 아시아의 그 카자흐스탄 대회에서요. 우리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순우 선수가 역시 우승을 했는데 그 대회도 역시 ATP 투어 250 대회였거든요.
그때 결승전 상대 선수가 호주 선수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호주하고 뭔가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억지로 약속의 땅이다. 네. 그리고 한때 한국 테니스의 희망이었던 정현 선수요. 네. 정현 선수가 투어 대회 우승은 없지만 네.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8강에 2번이나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도 그렇죠. 호주 오픈에서 4강에 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꼭 뭔가 한국 테니스가 역사적인 일을 할 때 뭔가 호주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호주는 혹시 한국 테니스 약속의 네. 땅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한번 영연방 칭해봤습니다. 국가이기도 하죠. 호주는. 그렇기도 합니다. 네. 네. 역시 또 영국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아직 아쉽게도 한국 선수가 ATP 투어 250에서는 2번 우승을 해봤는데 500 이상에서는요 우승한 선수가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모든 프로 선수 중에서 투어 대회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우승하는 선수들의 비율이요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승하지 못하고 은퇴한 선수가 90% 이상이고요. 네. 1년에 보통 열리는 대회의 90% 이상이 유럽하고 미국 선수들, 북미 선수들이 독차지하고 있고요. 네. 아시아 선수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우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TP 투어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가 우승하는 건 거의 뭐 바늘구멍인 수준인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250도 네. 결코 쉽지가 않아요. 250에게 이렇게 전혀 아니라는 네네. 거죠. 엄청 네. 어려운 일입니다. 네, 250도 결코 쉽지가 않고 네. 일본에 되게 유명한 갑자기 요새 뭐 잘하는 선수 있잖아요. 갑자기 요즘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제가 저희 에디터가 알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그분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미시코리예요? 미시코리? 맞아요, 미시코리. 그분이 세계 랭킹 아마 2등까지도 갔었고, 근데 그분이 막 US 오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승전까지도 갔는데, 그분은 결승전까지는 잘 가는데 우승은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예, 네. 좀 우리 선수들의 활약도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노박 조코비치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코비치가 그랜드슬램 메이저 4대 메이저 대회에서만 21번 우승에 11번 준우승. 많이도 했는데 이게 최대 우승 기록인가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네. 참고로 조코비치가 87년생입니다. 87년생. 35살인데요. 그러니까 만 나이죠. 21번 우승을 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나달이 한 살 많거든요. 86년생이요. 86년생인데 나달이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22번 최다 우승입니다. 한 번 더 많이 했네요. 한 번 더 많이 했고요. 네. 지금은 은퇴한 로저 페더러가 20번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랜드슬램 대회 우승 숫자 말고 결승 진출 횟수만 놓고 보면요. 네. 조코비치가 32번 결승전에 나갔고요. 네. 페더러가 31번, 네. 나달이 30번.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하게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정도가 테니스가 엄청 재밌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조코비치나 나달이나 페더러 같은 세계적인 정말 강호들도요. 특정 코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있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나달은 정말 흑신이라는 별명이 국내에도 있을 정도로 네. 클레이 코트에서 절대 강자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오픈에서요. 총 22번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 프랑스 오픈에서 14번 우승했습니다. 14번이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14번 결승에 올라가서 14번 다 우승을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준우승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프랑스 오픈은요. 특화돼 있는 거예요. 클레이 코트에. 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나달이 커리어 그랜드슬램도 했거든요. 네. 나달 같은 경우는 호주 오픈은 2번, 윈블던은 2번, US 오픈은 4번. 그렇게 했지만 역시 프랑스 오픈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했고요. 네. 페더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20번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페더러는 정말 클레이 코트에서 약합니다. 아. 클레이 코트에서 약하는데 그래도 네. 2009년도에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한 번 했습니다. 했군요. 한 번 예. 했고요. 네. 나머지는 윈블던하고 호주, US 오픈을 또 골고루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더러 같은 경우는 클레이 코트는 좀 많이 약하지만 하드 코트하고 잔디 코트는 둘 다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21번을 우승을 했는데 네. 조코비치는 프랑스 오픈에서 2번을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준우승이 4번이에요. 아. 그리고 또 역시 호주 오픈은 9번 올라가서 9번 다 우승을 했고요. 네. 윈블던은 8번 올라가서 7번을 우승했고 US 오픈은 9번으로 올라가서 3번 우승, 6번 준우승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오픈에서 준우승이 더 많은 건 나달 만나서 결국 나달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정확하게 상대 전적까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만큼 조코비치는 프랑스 오픈이 상대적으로 우승 횟수가 적긴 하지만 준우승 숫자도 많고요. 네. 조코비치는 사실 거의 모든 코트를 잘한다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프랑스 오픈에서 준우승을 우승보다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결코 조코비치가 클레이 코트에서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렇게 거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조코비치의 4대 그랜드슬램 대회의 그 승률을 쫙 봤더니요. 네. 호주 오픈은 91% 정도 되고요. 사실 프랑스 오픈이 가장 낮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4, 5% 됩니다. 아, 그리고 윈블던이 89%, 네. 그리고 US 오픈이 86%. 그러니까 조코비치는 사실 거의 모든 코트에서 대부분 다 잘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나달이나 페더러 같은 라이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조코비치를 가장 좀 약점 없는 선수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코비치는 모든 종류의 코트에서 잘하고 네. 거의 완벽한 선수입니다. 거의 완벽한 선수라서 좀 전에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약점이 없는 선수거든요. 네. 포핸드도 되게 좋지만 백핸드는 거의 완벽하다고 하고요. 또 이 선수가 랠리 싸움을 그렇게 잘합니다. 랠리 싸움에서 조코비치를 이기는 게 어렵고 뭐 공격, 수비 다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요. 네. 조코비치가 서비스가 강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서비스 리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비스 리턴이 굉장히 좋아서 거의 테니스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서비스 리턴을 한다는 아하. 예전에 안드레 에거시와 더불어서 아하, 에거시. 에거시와 더불어서 조코비치가 서비스 리턴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아, 에거시 추억의 이름. 그렇죠. 네. 그래서 강 서비스를 가진 선수들이요. 조코비치를 만나가지고 리턴에 당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자기 서비스 게임을 뺏기는 적이 정말 많고요. 네. 조코비치가 뭐 수비도 좋고 네. 체력도 좋고 네. 심지어는 멘탈도 좋아요. 그래서 거의 약점이 없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약간 인기가 없는 이유가 네. 이번 플레이가 약간 좀 정석적인 플레이, 아. 기본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화려하지가 아무래도 팬들은 화려한 페데러나 막 에너지가 넘치는 네. 막 고함을 막 질러대는 나달 같은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매력을 덜 느껴서 조코비치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인기로는요. 이분의 국적이 세르비아인데요. 네.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사실 유럽에서 좀 인기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유고슬라비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있었는데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몇 개의 나라로 혹시 나눠진지 아시나요? 저한테 퀴즈 내셨군요. 네네. 총 몇 개의 나라로? 뭐 10개 정도? 7개로 일곱 개? 정확하게 나눠졌는데요. 아, 네. 7개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르비아고 네. 또 한 나라가 그 축구를 잘하는 크로아티아입니다. 근데 세르비아가 그 사실 이렇게 내전이 벌어지면서 그 유고 연방이 깨지면서요. 네. 굉장히 뭔가 내전도 벌어지면서 코소보하고 전쟁도 하면서 주민들도 학살하면서 굉장히 유럽에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 국적이라는 것도 사실 조코비치가 네. 유럽 팬들한테 어필하는데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스페인 출신 페더러나 뭐 아무래도 스위스 스위스 출신 출신의 나달에 페데러에 비해서는. 비해서는 스위스 출신 페더러죠. 그렇죠. 예, 스위스 스페인 출신의 출신 페데러나 나달. 스페인의 나달에 비해서는 국적의 약점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조코비치가 좀 일종의 유사과학을 좀 많이 믿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가끔 가다가 좀 말이 안 되는 네.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를 네. 가끔 가다 무슨 SNS에서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약간 미운 털이 박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약간 들어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그 변수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클레이 코트, 하드 코트, 잔디 코트에서 경기했을 때 플레이의 변수가 어떤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나눠서 얘기를 하면요. 네. 클레이 코트 대 잔디 코트, 하드 코트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레이 코트의 일단 그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네. 클레이 코트가 잔디 코트나 하드 코트하고 비교했을 때요. 공의 속도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흙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이 더 높은 바운스로 튄다고 합니다. 그 높은 바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요. 서비스가 좋은 선수들, 불리하겠네요. 서비스가 강점인 선수들이 불리하다고 합니다. 속도도 죽으니까. 자기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고 네. 마찬가지 이유로 서비스 앤 발리를 주로 넣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좀 불리한 코트가 프랑스 오픈이라고 하고요. 네. 클레이 코트요. 네. 클레이 코트가 되겠고 특히 클레이 코트는요. 흙으로 돼서 그런지 위닝샷을 날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위닝샷을 날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수비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체력도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네. 랠리도 많이 랠리가 왔다 가야 길어지는 되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브 앤드 발리로 끝낸 선수 사실 랠리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제 프랑스 오픈의 약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또 추억의 이름을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지금 아가씨 얘기도 했지만 예전에 제 아가씨라 그랬어요. 에거시 아가씨. 스포츠뉴스에서 아가씨 무슨 이름이 아가씨야 이랬는데 에거시였습니다. 그렇죠. 에거시. 예, 에거시 얘기를 했지만 또 에거시하고 라이벌 관계를 물론 테니스 치는 스타일은 달랐지만 피트 샘프러스. 피트 샘프라스요. 네. 피트 샘프라스하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세계를 주름잡던 그 털 많은 선수죠. 네, 그런 선수였는데 샘프라스가 사실 강력한 서브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선수였거든요. 샘프라스에 가서 별명이 네. 권총의 피스톨이잖아요. 네. 피스톨 피트였다고 합니다. 어. 그만큼 서비스가 좋았다고 하는데 네네.
샘프라스가 메이저 대회에서 14번을 우승을 했어요. 네. 14번을 우승을 했는데 7번이 잔디고 7번이 하드코트예요. 이분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못했습니다. 클레이 코트 때문에. 클레이 코트 때문에. 예, 프랑스 오픈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요. 네. 1996년에 거둔 준결승이라고 합니다. 네. 서브 좋은 선수들이 좀 이제 고전을 한다. 네. 네. 샌프란스 그리고 또 랠리가 좀 약한 선수들이 고족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샌프란스 외에도 그랜드슬램에서 여러 번 우승한 유명 선수들 중에서요. 프랑스 오픈에서 유독 우승을 못한 유명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더 정말 추억의 이름인데요. 네. 존 맥켄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모르시나요? 네. 예, 존 맥켈러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네. 악동의 이미지를 가졌던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가 있어요. 존 맥켈러. 네. 지미 코너스 혹시 아시나요? 지미 코너스도 엄청난 이름이었거든요. 네. 지미 코너스도 우승을 못했고요. 네. 보리스 베컨 혹시 아시는지? 보리스 베컨 알면 말씀드릴게요. 보리스 베컨은 독일 선수인데 이 선수도 강 서브는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도 우승을 못했고 레이튼 휴이트라고 호주 선수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도 우승을 못했고 그다음에 스웨덴의 그 유명했던 스테판 에드베리 이 선수도 들어봤어요. 네, 다 호주 오픈에서 죄송합니다. 프랑스 오픈에서만 우승을 못했고요. 여자 선수로만 제가 한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비너스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스의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도 우승을 못했어요. 우승을 못했고요. 네, 그리고 마르티나 힌기스, 그 유명한 알죠. 알프스 소녀 힌기스도 클레이 코트에서는 우승을 못했습니다. 이 클레이 코트의 벽을 넘기가 톱 클래스 선수들에게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윌리엄스, 비너스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너스가 지금 40살이 넘었습니다. 세레나는 지금 은퇴를 했는데 비너스는 지금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랭킹은 되게 막 천등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호주 오픈에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랭킹이 너무 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운이 좋아서 와일드 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너스 윌리엄스가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와일드 카드를 받아서요. 아쉽게도 부상 때문에 참가를 이번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팬들이 좋아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참가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너스 같은 경우는 그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스타 선수를 와일드 카드로 호주 오픈 주최 측에서 초청을 특별히 한 거였는데 아쉽게도 부상으로 참가를 이번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이제 통산 우승 횟수에서 나달의 한 개 차이로 뒤지고 있는 조코비치가 과연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네, 조코비치의 기록 달성의 최대 방해 요소가 이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코로나 백신 주사의 미접종이 방해 요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사실 나달의 기록을 깨는 게 거의 시간상 문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계속 몇 년간 나이도 가장 어리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정말 나달과 페데러를 뛰어넘어서 고트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죠. 고트요. 염소. Greatest of all time. 네, 맞습니다. 네, 그 역사상 특정 분야 역사상 최고의 분야에 오른 선수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고트의 자리에 오를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미 조코비치는 이미 고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고 좀 재미없는 테니스를 해서 그렇지 객관적 통계나 기록에 의하면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수는요. 그러네요. 보니까. 조코비치라고 하는 전문가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코비치가 모르겠습니다. 유사 과학을 믿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엄청나게 백신 맞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오픈 한번 못 나가지 않았나요? 네, 작년에 그래서 작년 이맘때죠. 2022년도 호주 오픈 때 호주까지 갔다가 결국 돌아왔죠. 법정 다툼까지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세르비아하고 호주 무슨 국가의 외교 문제까지 번지게 됐었어요. 뉴스 많이 됐어요. 네, 작년 US 오픈도요 참가를 못했습니다. 백신을 안 맞아서요. 대회마다 규정이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프랑스 오픈하고 윈블던은 그거하고 상관없어 참관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호주는 그 규정이 엄격했기 때문에 참가를 못했고요. 이번 대회는요? 이번 대회는 다행히 그래도 참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호주에서? 규정이 백신은 여태까지 안 맞았지만 호주에서 규정을 좀 변경을 시켜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실 조코비치가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면 보통 3년 동안 호주에 입국이 안 된대요. 근데 그것도 법이 바뀌었대요. 뭐 조코비치로 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바뀌어서 조코비치가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US 오픈이에요. 올해. 올해 US 오픈. 올해 8월 말에 열리는 아직 그 결정이 안 났거든요. 현재 미국에서 지금 나온 결정이 하면 4월 말까지 열리는 대회는 백신 안 맞으면 참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코비치가 마스터스 1000 시리즈 2개는 참가를 못하는데 미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8월 말에 열리기 때문에 아직 유동의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뭐 US 오픈에 참가할지 못할지는. 조코비치가 지금 입장이 자기가 백신 맞을 바엔 테니스 은퇴하겠다.
이런 예, 입장. 그분은 백신을 뭐 안 맞겠다는 그런 주의인 예.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네. 그렇군요. 이 나이가 좀 많이 찼기 때문에 사실 기록 달성을 위해서는 좀 한 대회라도 소중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조코비치도 30 중반이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호주 오픈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호주 오픈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주 오픈 경기 보면 기아 자동차 로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호주 오픈의 메인 스폰서를 21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호주 오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메인 스폰서고요. 물론 그 중간에 계약 연장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02년도에 당시 기아가 뭐 스포티지나 소렌토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요. 해외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호주 오픈이 다른 메이저 대회에 비해서 전통을 좀 덜 따집니다. 네. 아, 정말 윈블던 같은 데는 전통을 너무 많이 따지거든요. 옷도 막 함부로 못 입게 옷도 하고. 그렇고요. 윈블던 대회는요. 그 스폰서의 로고도 되게 조그맣게 진짜 나옵니다. 영국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네? 저도 사실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스폰서 로고 조금 나오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옷까지 하얀색으로 딱 규제하는 그러니까. 거는 신발도 그렇거든요. 네. 속옷도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규제가 지금 더 엄격해지고 있어요. 더 풀어지는 게 아니라. 종주국의 자존심이다 이거죠. 테니스 예? 종주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종주국이죠. 그리고 원래 테니스가 하얀색 옷을 입고 치긴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그래도 없어진 전통은 있어요. 요즘은 네. 예전에는 그 로얄석에 로얄 패밀리가 앉아 있으면 선수들이 인사를 했어야 됐거든요. 약간 이렇게. 예. 근데 그 전통은 지금 없어지긴 했습니다. 현재는 없어져서 영국 여왕님하고 찰스 왕세자만 앉아 있을 때 이제 인사를 하면 됐다고 하는데 여왕님은 돌아가셨고 찰스 왕세자 이제 왕이 되셨죠. 네. 찰스 왕이 테니스 코트에 잘 안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그 조건은 없어진 것 같아요. 로얄 패밀리한테 보수적인 절해야 된다. 윈블던에 비해서 네. 호주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훨씬 전통에 덜 매이고 네. 또 호주 오픈 같은 경우 혁신적인 기술 같은 걸 더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아하고 호주 오픈이 좀 더 궁합이 잘 맞았다고 아하. 합니다. 네. 그래서 기아하고 호주 오픈이 지난 21년 동안 정말 훌륭한 그 스폰서십 관계를 넘어서 파트너십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고요. 네. 특히 작년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에 참석을 했는데 네. 백신 문제로 대회에 참가 추방. 못하게 되면서 정말 세계적인 뉴스가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기아 자동차도 덩달아 아. 홍보 효과를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반사이익. 네, 반사이익을 예. 노렸다고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스폰서십이 그 무사히 스포츠 이벤트를 치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스폰서십이 없어서 취소가 되는 대회가 왕왕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의 팬도 그렇고 네. 주최 측도 그렇고 네. 선수들도 그 스폰서에 대한 감사 인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요. 네. 아쉽게도 제가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인터뷰나 그런 것들을 봤더니요. 스폰서에 감사하다는 말을 좀 인색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팬 여러분, 뭐 코칭 스태프, 네. 감독님, 그다음에 가족, 친지 이런 분들한테는 감사 인사는 다 하면서 보통 스폰서한테 감사 인사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외국 선수들은 스폰서한테 인사를 그에 하나요? 비해서 서양의 네. 선수들은요, 뭐 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양의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인터뷰에서 스폰서한테 감사 인사가 딱 붙어 그래요? 있습니다. 땡큐 기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거 봤을 때는 약간 신기롭기도 하고 약간 네. 좀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아가 메인 스폰서로 있는 호주 오픈이 결승전이 끝나면요. 네.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상식을 하면서요. 네. 우승자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합니다. 네. 네. 라이브로 하는데 우승자 인터뷰에서 꼭 빠지지 않는 멘트가 뭐냐면요. 네. 대회 스폰서에 대한 감사 인사입니다. 그래서 페데러나 나달이나 이 조코비치 같은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네. 스폰서인 기아가 있어서 이번에도 무사히 대회를 치르게 돼서 기아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래도 뭐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렇죠. 약간 뿌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이러한 멘트를 통해서 기아 자동차가 얻게 되는 마케팅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요. 예. 네. 기아가 로고가 최근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대회부터는 또 바뀐 로고로 아무래도 바뀐 로고가 노출이 나가겠죠. 되겠네요. 예. 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기아 자동차가 또 그 라파엘 나달의 개인 스폰서였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이요. 네, 2004년도부터 네. 그러니까 나달이 17살 때서부터 그 당시 나달이 무명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나달의 그 떡잎부터 포텐셜, 알아봤네. 가능성을 보고 기아가 투자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혹시 주주신가요? 뭐 주주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죠. 기아가 네. 투자를 했는데 네, 네. 그 관계가 굉장히 잘 이어져 가지고요. 네. 지금 2025년까지도요. 2004년서부터 2025년까지 지금 스폰서십이 맺어져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나달이 매번 테니스를 잘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매번 잘한 건 아니지만 네. 나달이 못할 때도 기아 자동차가 기다려줬고 아. 나달이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을 때도요. 네.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으니까 더 좋은 몸값이. 스폰서를 네, 그렇죠, 그렇죠. 찾으러 갈 수도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기아하고 의리를 끈끈하게 지키는 게 나달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포텐을 알아봐준 고마운 맞습니다. 스폰서이기 제가 때문에. 자기가 무명인 시절부터 자기 포텐을 알아봐줬기 때문에 또 기아 자동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언제나 표시하고 있어서 네. 사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달이 네. 만약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면 네. 그 아마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네. 나달이 참고로. 우승했습니다. 아 그때도 네, 또 조코비치가 그러면 기아가. 올라왔죠. 기아는 여러모로 좋은 네네, 대회였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끝으로 국내 테니스 팬들이 이번 호주 오픈을 놓쳐선 안 되는 이유를 이닥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아주 간단한데요. 네. 예. 멜버른에서 개최가 됩니다. 시드니가 아니라 멜버른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네. 한국하고 시차가 2시간입니다. 네, 멜버른이 2시간이 빠릅니다. 네, 시차 그래서 중요하죠. 예. 시차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 오픈은 정말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1시간 아니에요, 멜버? 2시간입니다. 2시간이요? 네, 그래서 사실 스포츠에서 그 생중계 중요성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프랑스 오픈은 7시간, 음. 윈블던 8시간, US 오픈은 13시간 힘들어요, 늦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네. 다른 메이저 대회는 라이브로 보기가 힘든 데 비해서 추운 겨울인 1월에 네. 따뜻한 여름인 호주에서 벌어지는 대회를 라이브로 즐기다는 것도 우리 국내 팬들이 호주 오픈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묘미가 될 것 그러네. 같습니다. 네. 경기 좀 많이 중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권순우 선수 나가니까 또 좋은 아하.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주 오픈 얘기를 해봤는데 구독자분들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 오픈은 오픈을 하지만 이닥과는 오늘로 잠시만 안녕. 예, 오늘이 잠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닥이 잡지사를 통해서 지상파 방송 데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스포츠 얘기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잡지사가 제 방송 첫 무대였고요. 네, 처음에는 정말 뭣도 모르고 즐겁겠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방송이 어렵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네, 느끼게 되는 그러세요. 계기도 됐습니다. 제가 잡지사에서 16번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민폐만 사실 끼치고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서 네,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요. 아무쪼록 2023년 새해에도 우리 잡지사가 정말 대박 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왠지 영국 민요 올드랭 사인을 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엄청난 토크량 잡지사는 잠시 쉬더라도 어디서든 푸시길 바라고요. 다시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닥 고맙습니다. 네, 편집장님, 에디터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끝까지 투머치 토킹. 네, 모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